반갑습니다. 교과서 50쪽입니다. 지금은 정치가 아니고 이제 경제 파트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회이긴 하지만 조금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50쪽 봅시다.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 열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물품은 무엇일까? 여행 작가인 갑은 글쓰기에 집중하고자 어느 한적한 호숫가의 숲속 오두막에서 겨울 한 달 동안 언둔 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곳은 가장 가까운 마을과 150km쯤 떨어져 있고 이웃과 도로, 방문객도 없다. 네, 뭐 엄청난 걸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갑처럼 겨울 동안 숲속에서 생활한다면 어떤 물품이 필요할지 위에 제시된 것 외에 필요한 물품을 더 적어보자. 일단 숲속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배낭을 메고 가야 한다. 네, 무슨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올 법한 질문이네요. 네, 알아서 적으시고요. 2번, 갑이 가지고 간 물품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상상해보자. 네, 상상하십시오. 네, 경제활동 넘어갑시다. 경제활동, 사람은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양한 욕구를 채우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 안경, 자동차, 컴퓨터 등의 재화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세탁물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찾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처럼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네, 재화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형태는 없죠. 형태는 없지만 사람들의 심리적인 만족감 또는 편리함을 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죠. 이게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무상재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재. 무상재는요, 햇빛 공기처럼, 충분히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재화를 무상재라고 합니다. 반면에 경제재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런 것들을 경제재라고 하는데요. 근데 물과 햇빛, 공기 같은 거 과거에는 무상재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귀해지고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가 좀 귀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일부 경제재로 바뀌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51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림 봅시다. 경제활동의 세 가지 유형. 생산, 분배, 소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산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 분배는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임금이나 이자 등의 형태로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것. 소비, 사람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안 되면 나라 경제는 박살이 납니다. 그냥 아주. 자, 생산 보겠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누구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을 했는데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월급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 월급 받는 게 바로 분배죠. 그럼 월급 받고 나서 뭐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전부 다 돈 꽁꽁 싸매고 저축 다 해야 됩니까? 써야죠. 과하지 않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쌤 어릴 때만 해도 아껴야 잘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끼고 막 이런 걸 강조했는데 여러분, 아끼는 것도 정도껏 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과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막 20년 30년씩 막 탄다. 그러면 자동차 안 팔리겠죠. 안 팔리면 그 자동차 회사가 망하겠죠. 망하면 하청업체 망하죠. 그 다음에 철판 공급하는 회사 망하죠. 그 자동차 파는 딜러들 망하죠. 그리고 공장 주위에 식당들 망하죠. 그러면 딜러들도 이제 다 다른 직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식당 다 같이 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돌아가서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소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경제가 안 좋다고 전부 다 냉장고만 파먹고 있으면 경제 큰일 납니다. 적당히 외식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납품하는 쌀이나 그런 고기 납품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이 식당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아끼면 안 되고요. 저축도 좀 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소비, 이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희소성 볼까요?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시킬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이라서 자원의 양이 적더라도 이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자원은 희소하지 않다. 반면에 자원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 자원은 희소하다. 여러분, 공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공기를 자원으로 좀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자원이 되려면요, 가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찾는 사람이 일단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는 사람에 비해서 그 수가 좀 적어야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희소성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다음에 톡톡톡 사해볼까요? 희소해진 맑은 공기. 2013년 중국에서는 캔 공기가 등장해 날개도 친 듯 팔렸다. 당시 캔 공기를 출시한 회사 측은 청정한 티베트, 탈공업화된 타이완 등의 깨끗한 공기를 담은 것이라며 홍보하였다. 판매 가격은 캔당 5위안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자 해외 기업도 중국 캔 공기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캐나다의 한 회사는 로키 산맥의 맑은 공기를 캔에 담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7.7리터 캔 한 개의 가격은 100위안으로 현지 생수 가격의 50배에 달하는데도 순식간에 팔려나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희소성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담임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들아, 사우디아라비아 나라는 기름이 물보다 기름이 더 비싸. 그리고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생수를 팔진 않았어요. 내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수를 제가 초등학교 때 사 먹어 본 적은 없거든요. 다 무슨 물을 먹었냐면 다 집에서 물을 끓여 먹었죠.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진 않았고, 물을 끓여 먹었는데 선생님 고향에서 그걸 오찬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약간 보리차 같은 거 누렇게 이렇게 우려가지고 내는 물, 다 그렇게 먹었지 누가 그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도 지금 물에 대해서 과거보다 깨끗한 물을 찾기가 좀 힘들고, 아무 냇가에 가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물 속에도 어떤 좋은 성분, 해양 심층수, 어디 지하 안반수, 이래가지고, 좀 더 특별한 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물을 선전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싼 이게 경제재가 된 거죠. 실제로 지금 기름값이 엄청 싸거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1리터당 1,000원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생수 1리터에 1,000원 넘는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맑은 공기가 희소해진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희소해질지 생각해보자. 일단 우리나라도 공기 그 같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희소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온갖 프리미엄이란 말을 붙여서 그 특별한 생수도 계속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2쪽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안 중요한 건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요.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으므로 늘 선택을 해야 된다. 꼭 희소성 때문만이 아니라 돈도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진 대안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수의 공연 관람과 피겨 구매 중 공연 관람을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은 공연 관람에 들어간 돈과 피겨 구매로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의 합계이다. 왼쪽에 질문이 있죠. 교과서 봅시다.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 음료수, 떡볶이 3개 중에 어떤 것을 구매할지 고민할 때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답변. 3개 중에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다면 음료수와 떡볶이 중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이스크림 선택의 기회비용이에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과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더워. 더우면 여러분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렇죠. 같은 돈이라도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내가 만족감이 더 크겠죠. 그게 편익이 큰 겁니다. 단 떡볶이는 못 먹겠죠. 그렇지만 내가 시원함을 더 느끼고 싶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선택한 겁니다. 반면에 추운 겨울에는 아이스크림보다는 떡볶이를 먹었을 때 더 만족감이 크겠죠. 그랬을 때 아이스크림을 비록 못 먹는다 하더라도 별로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 선택이 합리적이라면 공연 관람과 피규어 구매 비용이 같은 경우 공연 관람에서 얻는 만족감이 피규어 구매로 얻는 만족감보다 커야 한다. 이를 기회비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공연 관람의 기회비용이 피규어 구매 기회비용보다 작아야 합리적 선택이다. 이처럼 자신이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 포기한 것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면 그 선택은 비합리적이므로 기회비용을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회사 회장님들이나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 운전기사를 두는 분이 있죠. 운전기사를 두고 본인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그냥 뭐 좀 뽀대 날라고 운전기사를 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기회비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회장님 같은 경우에 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운전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급을 뭐 300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회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운전에 갈 때 옆에서 비서가, 내가 운전해 가면서 옆에 비서가 회장님, 네, 오늘 누구랑 회의가 있고 오늘 뭐가 있고 이렇게 막 브리핑을 해줍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있죠, 회장이.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니죠. 운전하다고 신경이 팔리겠죠. 즉 한마디로 300만 원 아끼려고 그 귀중한 시간, 아침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회장이라도 운전면허가 있겠죠.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300만 원을 주고 그 3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죠. 왜냐? 그 기회비용은 내가 회사 운영하는데 머리와 에너지를 쏟는 그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엄마랑 많이 다투죠. 엄마라고 해서 어떤 뭐 여성성을 뭐 지목해서라기보다도 대체로 뭐 일단 그런 가정이 많으니까 엄마라고 할게요. 엄마랑 많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엄마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핸드폰이나 TV를 보면서 야, 너 숙제했어? 너 공부했어? 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엄마 아빠 같이 할게요. 괜히 또 뭐 엄마라고 해가지고 또 나한테 뭐 돌 던질까봐. 부모님이 핸드폰하고 이렇게 뭐 그 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 속으로 이럴 거 아닙니까? 속으로 하면 착한 학생이고 겉으로 표현하면 좀 그저 그런 학생이죠. 왜 엄마 아빠는 핸드폰 하면서 나만 공부하라고 해! 막 이렇게 불만이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회비용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머니 아버님은 여러분처럼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즉 오늘 하루 종일 TV를 본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TV 보면요 엄청난 걸 잃을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회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애들도 말도 안 듣고 이래가지고 그냥 휴직을 해서 휴직해가지고 한 3년간 휴직하고 쉬다 왔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3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했을 때 선생님의 상태가 어떨까요? 좀 어리둥절하겠죠. 처음에는 뭐 한 달, 두 달은 막 정신없이 막 어리둥절할 겁니다. 그런데 금방 적응돼요. 뭐 월급 3년 동안에 호봉 안 올라간 거 외에는 별로 손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를 다 제쳐두고 낚시하러 갔다 생각합시다. 3년 동안 쌤하고 똑같이. 그럼 여러분은
네, 엄청난 걸 잃는 겁니다. 부모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 선생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 가치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TV 한 시간 볼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잃는다. 근데 여러분은 TV 한 시간 보면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TV 봐도 되고요. 여러분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꼰대 같은 소리지만 사실입니다. 네, 스스로 탐구 넘어갑시다. 사람마다 다른 기회비용, 메뉴판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짜장면, 탕수육이 다 5,000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뭐냐면 똑같은 5,000원이라도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어. 이렇게 1순위 올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뭐 된장찌개는 어제 먹어서 먹기 싫은데 이렇게 제일 밑으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적어 보랍니다. 뭐 이런 걸 뭐 협동까지 해야 되나? 자, 1번의 음식 중에서 먹고 싶은 것을 3개 고르고 그중 하나를 선택한 후 편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해보자. 난 음식의 가격은 5,000원으로 동일하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피자, 떡볶이, 만두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피자, 떡볶이, 만두 딱 3개가 있다. 피자, 떡볶이, 만두입니다. 자, 배고프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떡볶이가 제일 먹고 싶다. 떡볶이가 제일 먹고 싶다. 반면에 만두가 제일 안 먹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비록 가격은 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내 마음속에 떡볶이의 가치는 7,000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먹고 싶은 게 6,000원. 피자를 6,000원이라고 합시다. 반면에 만두는 별로 안 먹고 싶어요. 4,000원이라고 합시다. 떡볶이 7,000원, 피자 6,000원, 만두가 4,000원이에요. 내 마음속의 가치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피자를 선택했다. 다른 친구가 먹자 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회비용은 뭐죠? 피자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떡볶이 7,000원입니다. 떡볶이 7,000원, 만두 4,000원 해가지고 11,000원이 아니고요.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것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자를 선택하면 기회비용 떡볶이 7,000원이고요. 반면에 만두를 선택했을 때는 기회비용 떡볶이 7,000원이죠. 53쪽 함께하는 창의교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의사결정 사례. 민서는 오랜만에 과제도 약속도 없는 한가한 토요일을 맞이하였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의사결정할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확인한다. 이게 운동을 할까, 영화를 볼까, 친구 만날까, 책 읽을까. 이거 전부 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일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점수를 내봐가지고 민서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것이 가장 유익이 크다고 판단해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겠죠. 네, 그러면 54쪽 봅시다. 창의 올리고 융합 더하고 희소성의 원리. 희소성은 공급량의 절대적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급량보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양이 많고 적은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양이 풍부해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희소성은 커진다. 또한 원하는 사람이 일정해도 공급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은 커진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의 필요와 욕구의 증감, 공급량 변화에 따라 희소성이 커지고 작아지는 상품들을 찾아보자.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리튬의 희소성 증가. 하얀 수기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배터리, 유리 제조, 윤활유 첨가제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희소 자원이다. 리튬은 금속 원소 중 가장 가벼워서 전기차에 적합하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리튬 수요도 늘어나 2015년 통당 5,500달러 수준이던 배터리용 리튬 가격은 2016년 상반기 중국 시장에서 4배가 뛴 톤당 22,000달러에 거래되었다. 2017년 4월 현재 리튬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배나 폭등하였고 5년 전에 비하면 무려 6배 이상 올랐다. 사용되는 곳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공급량이 줄어들수록 커지는 와인의 희소성. 와인은 한 해에 일정량이 생산되며 생산 연도가 제품에 표시된다.
특정 연도의 와인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하므로 해가 갈수록 희소성은 커지게 된다.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값싼 와인을 사두었다가 세월이 흘러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판매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질문입니다. 위와 같이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공급량이 줄어서 희소성이 커진 사례를 기사에서 찾아보자. 여러분 자동차죠. 자동차. 선생님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클래식카라고 들어봤습니까? 클래식카. 오래된 차를 의미합니다. 지금 클래식카가 그 디자인이 좀 옛날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로 보면 가치가 좀 적죠. 왜냐면 고장도 많이 나고 오래된 차다 보니까 뼈대도 좀 약하죠. 근데 이미 단종이 됐죠. 단종이 됐는데 그 옛날 감성, 레트로 이래가지고 옛날 거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죠. 20대 사람들이 30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죠.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올드카, 클래식카는 이미 단종된 지 20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심지어 출시됐던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클래식카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도 있다. 뭐 여러분들 나는 뭐 클래식카는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